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죠,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맹폭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치닫나 하는 거잖아요. 공포스럽죠. 핵전쟁, 발발 경고, 중동전쟁 확전 초읽기, 일촉즉발, 피해 보복, 제3차 세계대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는 워낙 공포스러운 썸네일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에 거의 복습이 될 거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제1차, 4차 중동전쟁 역사로 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실체와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방송이었는데, 이때도 제3차 세계대전 간다 난리가 많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작년 4월 19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 장원성님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이게 그 당시 자료예요. 이란 핵 대응 나서나, 중동전쟁 위기 최고조, 제5차 중동전쟁 오나, 핵 사용 전면전 가나, 일촉즉발. 이게 그 당시 작년 4월에 제가 방송했던 자료 그대로예요. 요거 보시면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근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방송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요번에는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이고 또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제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치와 외교 안보의 이면으로 본 이스라엘 이란 전쟁 3차 세계대전 확전 전망이라고 표시한 거는 러시아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또 작년 말에 변수가 생겼어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전쟁광이라고 거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전쟁광이 맞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쟁은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작년 4월에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방송했었잖아요. 강의를 했었고, 작년 10월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반복되는 역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지는 그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는 이란의 핵협상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핵협상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과 핵시설을 공격해가지고 핵과학자하고 군인들이 죽었어요. 수뇌부들이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죽었고, 이란군 참모총장이 죽었고요. 국가안보회의 전 의장도 사망하는 등 주로 군과 핵 개발자 중심으로 핀셋 폭격이 이루어져가지고 핵 개발 관련된 연구자들하고 군인 수뇌부들이 대거 죽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타브리즈, 테헤란, 나탄즈 이렇게 세 군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강의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작년 강의하고 올해 강의 합치면은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기사도 똑같아요. 중동 위기 최고조, 전면전 우려, 러시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용납 못해, 3차 대전 우려도. 러시아가 참전하면은 3차 대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참전하면은 3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겁주고 난리 났죠. 중동발 3차 대전 일어나나. 이스라엘, 이란, 이건 오늘 기사입니다. 이틀째 격렬하게 충돌. 미국도 군 자산 투입. 중동에서 당장 중동전쟁 일어나고 3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언론이 특히 공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100기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격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폭격했나라고 하면은, 제가 작년 4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정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탄야후의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을 때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쟁으로 기사회생, 네탄야후 정적들 제치고 총리 선호도 선두. 이스라엘의 여론조사 분석가는 지역적 대치는 네탄야후에게는 좋은 일, 네탄야후의 회복에 기여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적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힘의 복원을 도왔다고 덧붙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개 그 나라의 국민들은 결속하게 되어 있죠.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면은 그 결단에 따라서 국민들이 하나로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면 보통 지도자의 지지율은 올라가죠. 기사 조금 더 볼까요? 이란 때리자. 이건 작년 4월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길래 전쟁을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되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되게 다층적이고 특히 이면에 항상 어떤 계획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숨어 있는데 그 단서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도 단서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겁니다. 작년 4월 기사입니다. 이란 때리자. 네탄야후 지지율 거짓말처럼 껑충. 또 작년 10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확전의 지지율 오른 네탄야후. 이란 보복 예고. 엄청 무섭죠.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하나로 결속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 야당이 뭘 발의했죠? 이스라엘 야당이 네탄야후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의회를 해산하자고 의회 해산안을 야권이 발의를 했습니다. 야권이 의회 해산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면은 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려면은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 긴장 국면이 조성돼야 되겠죠.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빗님 맞습니다. 네탄야후 연립 내각 연장. 네, 아주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강의할 필요 하나도 없겠어요. 질문 던지면 다 답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데이빗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야권이 의회 해산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12일이면은 전쟁을 이미 결심한 때입니다. 자정 직후 표결에 붙여져서 찬성 53표, 반대 61표로 간신히 부결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의회 해산안이 부결되고 네탄야후는 한숨 돌렸던 거죠. 그리고 곧바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이유도 결국 지지율이 치솟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요. 자, 지금 트럼프는 어떨까요? 자, 트럼프가 이 전쟁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국무부에서는 몰랐다고 하죠. 승인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언론으로 일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죠?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취임 100일을 맞은 대통령 중에 최저치예요. 지연님 56%, 조은경님, 가족사랑님 52%, 아자님 54%, 크레센도님이 거의 정확하십니다. 자, 트럼프 지지율 30%대로 하락, 민주당 지지자 중 1%만 지지. 6월 13일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9%로 지난 80년간 취임 100일을 맞은 대통령 중 최저치다. CNN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1%로 나타났으며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한 동맹이니까 네탄야후와 트럼프 두 지도자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측면에서 지지율의 측면에서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러시아 푸틴이에요. 이 전쟁에 참전하겠습니까?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려면은 결국 러시아까지 확전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란을 러시아가 도와줘 왔으니까. 근데 러시아가 참전을 하면은 누구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트럼프하고 네탄야후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전쟁의 외적인 요소는 다 빼놓고 그냥 정치 지도자의 지지율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푸틴이라면은 트럼프랑 네탄야후 지지율 올려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란에 대한 지원인데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질문을 여러 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최근의 중동 전쟁으로 기억하는 게 이라크 전쟁이죠. 9.11 테러 이후의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까지 올라갔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부시의 지지율이 7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러시아, 중동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전하는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로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나 어쨌든 국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지지의 관점에서 이란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다고요? 전면전으로 확전될까요? 일단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정치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좋은 일 시켜줄 일은 없는 거죠. 정치적인 입지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니까. 전쟁이라는 정치적 속성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고 러시아가 참전하는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까라는 질문에는 정치적 지지의 관점에서는 이란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호응한다면은 덫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교 안보의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보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을 보거나 특히 좌파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네탄야후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탄야후가 전쟁광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날려가지고 이란을 폭격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탄야후라고 빙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안보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교정책,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평화가 어떤 평화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전선을 몇 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 기독 세력이라고 합시다.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인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뿌리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그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몇 개 전선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7개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탄야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란은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죠. 이란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파파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하나 전선 하나 있죠. 이란. 그 다음에 여기 전선이 또 하나 있어요.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리아. 시리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시리아는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를 했지만 여튼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의 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멀리 있지만 요 예멘 있죠. 예멘 후티 반군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기사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라크 민병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예멘의 후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요 지금 7번 보이시죠? 서한지구. 요 서한지구에도 이슬람 지하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지하드 세력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7개의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매번 폭격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총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7개 전선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격. 자, 그 다음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공격. 맞죠?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제가 예멘의 후티 반군 얘기했죠. 후티 반군, 이스라엘 공항의 미사일 공격. 자, 그 다음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얘기했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스라엘 남부의 드론 공격. 여러분이 이스라엘 총리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레센도님, 이스라엘도 힘든 위치네요. 맞죠?
지금 다 7개 전선에서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온갖 공격을 7개 세력에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 이 모든 배후 지원 세력이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 세력들을 모두 지원하면서 공격을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전쟁 내지 대리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인 거예요. 이 7개의 세력을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안보 외교가에서는 이 이란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7개 전선을 저항의 축이라고 불러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력 내지 유대교 세력에 대한 저항의 축인 거죠. 기독교 유대교와 맞선 이슬람 세력의 시아파의 저항의 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네탄야후 총리예요. 7개 전선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폭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항복해야 됩니까?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쟁은 안 됩니다 하니까 무기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항복할까요? 여러분이 네탄야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번, 7개 전선에서 이 이슬람 세력과 싸운다 1번. 2번, 무기 내려놓고 항복한다. 여러분 2번 항복한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7개 전선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항복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맞서서 싸우는 게 맞겠어요?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굴욕스러워도 전쟁은 안 되고 평화가 낫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분 왼쪽에 있는 이분은 무기 내려놓고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굴욕적이어도 평화가 나니까 항복하고 무릎 꿇었을 겁니다. 엔트로피님, 항복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프리맨님, 불종적 평화는 안 됩니다. 미카사님, 더러운 평화가 뭐예요? 더러운 평화는 전쟁 안 하고 무릎 꿇고 노예가 되는 거를 더러운 평화라고 합니다. 김나영님, 좀 이 사진 보기 싫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굴욕적이어도 항복하고 무릎 꿇는 노예의 삶에 평화가 났습니까? 아니면은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맞는 것이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죠. 우리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7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항복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맞다는 겁니다. 힘을 가질 때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는 거고 압도적인 힘을 가질 때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저항의 축, 이란의 대리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격,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공격,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후티 반군 이스라엘 공격,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스라엘 공격, 이 온통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세력이 이란이라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 헤즈볼라, 전폭 지원, 하마스, 이란이 무기와 훈련 지원, 이란, 시리아 정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지원, 이란,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시리아 진입해서 아사드 구원 나섰다. 이란 지원받은 예멘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 지금 7개 전선에서 다 이란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 7개 전선의 핵심이 어딥니까? 어디를 쳐야 돼요? 가만히 여러분 얻어맞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네탄야후라면 누구를 쳐야 되겠어요? 이란이 지금 다 이거 그림자 전쟁으로 사주해가지고 공격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성투이님, 맞습니다. 본진을 공격해야죠. 본진에게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연님도 이란, 사랑님도 이란, 조은경님도 이란. 아니 7개 전선에서 나를 때리고 있다니까. 근데 그 뒤에 어떤 수괴가 7놈을 조종해가지고 나를 때리고 있어. 사주해가지고 사주하고 있는 대장을 가가지고 그놈을 조져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진을 공격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맞고 얻어 터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죽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네탄야후가 전쟁광입니까? 여러분이 네탄야후라면은 이거 지금 이란 안 때리겠어요? 조은경님 말씀대로 대장을 박살내야죠. 이 사람이 진짜 전쟁광 맞아요? 국민들이 지금 7전선에서 공격받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가서 대장을 때려야지. 능력이 되면은 사주받아가지고 나를 때리고 있는 7놈들 다 때려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씩 다 패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광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이게 진짜 전쟁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놈 대빵이 7명을 사주해가지고 자식을 때리고 있어. 그거 가만둡니까? 7놈도 다 쥐어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내 자식 때리고 있는 7놈을 쥐어패는 게 전쟁광이에요? 아닌 거죠. 잘 지키는 거죠. 그렇게 지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놈들을 하나씩 쥐어패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650차례 융단 폭격. 이스라엘, 시리아 480회 공습. 가까이 있는 놈부터 먼저 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티 반군, 예멘 항구 폭격. 이스라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폭격. 그리고 6월 13일, 어제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본진, 이란의 핵시설 군 수뇌부를 폭격을 한 겁니다. 나 때리는 놈 같이 때려줘야지. 그냥 맞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두들겨 맞고 있으면은 그게 국가 지도자입니까? 무릎 꿇고 항복하면은 그게 국민들을 진정 지키는 길입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받아왔는데 이게 전쟁광이 아니죠. 자위권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격받고 공격을 받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위권의 행사예요.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권의 행사는 유엔 헌장 51조에 나와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유엔 헌장 51조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7개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때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고 종교를 지키기 위한 거고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죠. 이 전쟁은 이슬람 세력과 기독 유대 세력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맞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란이 맞아요? 이스라엘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동의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탄야후는 전쟁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집회 나가보면은 미국 국기 들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국기 들고 있는 분들도 있죠. 아마 대개 기독 유대 진영이 하나의 자유진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거고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의 동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이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도움을 줬다는 이유도 있겠죠. 여튼 이 전쟁은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세력의 전쟁이에요. 이슬람 세력, 시아파와 기독 유대 세력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요, 소위 말하는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맥스 부트라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중러 이란은 악의 동조 세력이다. 이전에는 악의 축이 이라크까지 있었죠. 근데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제거가 되고 이라크의 핵시설도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악의 축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중러 이란 4개국이 악의 동조 세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외교가에서. 실제로 북중러 이란은 상호를 지원하고 돕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작년 말이죠.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죠. 파병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은 전쟁이 발생했을 시에 자동 개입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포괄적인 동맹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전에는 북한하고 러시아 두 국가 사이에 자동 개입 조항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 북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자동 참전하도록 하는 자동 참전 조항을 넣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맺어져 있어요. 하나로. 중국도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국이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중러는 묶여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된다면은 북중러 이란이 다 같이 참전하는 형태의 3차 세계대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혹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 국면이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님,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예전에는 중국만 개입이에요. 근데 이제는 러시아도 자동 개입을 하게
조약이 포괄적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북중러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과의 대치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북중러와 우리나라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자동 개입으로 엮여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이 언제든지 아니다 싶을 때는 참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동 개입 조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단지 미국과의 동맹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도태평양,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중러 전체주의 동맹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한미일 상호 간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문재인 때처럼 외교가 파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관계도 미국을 반대하는 좌파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반미에 선동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 일본과의 관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동 개입 조항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경각심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북중러 이란연대, 이게 이제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중국, 이란, 북한이 지원하면서 4개국이 미국에 적대하는 새로운 악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한국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전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중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범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편을 들면서 규탄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서방 국가의 스탠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용어를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사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동맹이 긴장 완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워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 총리는 모든 당사자가 뒤로 물러나 긴장을 완화하도록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긴장 완화해라, 확전 자제해라, 이런 워딩입니다. 독일 총리는 양측의 긴장 고조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역시 자제해달라, 긴장을 완화해달라는 거죠. 프랑스 외교장관은 당사자가 자제하고 긴장을 피하자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재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프랑스는 이스라엘이 7개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서방 선진국들은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자, 확전을 자제하자, 자위권은 행사돼야 된다라는 등의 워딩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재명, 우리나라의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서방 국가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을까요? APG님, 러중이랑 같은 태도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누구 편이야 도대체? 외교부 입장 발표했네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규탄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입장을 같이 했네요. 이게 도대체 이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왕따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중국 외교부야, 러시아 외교부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당선 직후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규탄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지금 편을 들고 있는 거냐고. 러시아, 중국, 이란 편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왕따시키는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도 나라가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문재인도 당일에 바로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그냥 바로 바이든하고 통화를 했고, 그런데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왕따를 당한 대통령이 이재명은 3일 만에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를 해준 것도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미국과 같은 행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선진국들, 미국과 함께하는 선진국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긴장 완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확전을 자제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국중러와 외교적인 관점에서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단단하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부가 이스라엘을 규탄한 걸 보고서 야, 이거 진짜 도대체 이게 중국이야, 러시아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더러운 평화, 굴종적인 평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슬람에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치사하고 더럽고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가 낫다라고 하는 게 전쟁하지 말자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더러운 굴종과 노예의 상태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확전 가능성으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까는 정치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의 지지율 관점에서 과연 지금 전쟁이 확전되는 거를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전쟁 당사자 혹은 관련 배후 지원 세력, 악의 동맹 세력들이 좋아하겠냐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 자, 본격적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란은 어떤 행동을 앞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가 공습을 미리 알았을까요? 미리 알고 승인했을까요?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이란을 선제 공격했는데 미국이 만류했대요. 미국 만류에도 전면전을 감수한 이유는? 이라고 나왔어요. 김윤지 기자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 미국이 만류를 했대요. 트럼프가 전날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을 대피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핵심 동맹인 미국에는 이번 공습 계획을 미리 알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알고 있는 거랑 승인하는 거랑은 좀 틀리죠.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도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와 미국하고 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인을 한 거죠. 절대로 이렇게 공격할 때 미국 승인 없이 공격을 절대 못합니다. 제가 작년 강의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약속 대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미국에 다 이야기하고 미국에서 요격할 것까지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건 약속 대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대한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스라엘 공영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니까요. 승인이 있었다는 거죠. 승인이 없고 반대를 하고 만류를 하고 야, 너 하지 마라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승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승인을 했고 이스라엘은 왜 공격을 했을까요? 왜 공격을 승인했을까? 단지 이스라엘이 7개 전선에서 때려맞고 있기 때문에 본진을 치고 대장을 잡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거를 그냥 승인한 건가? 자유권이니까. 맞습니다. 별사탕님. 핵협상이에요. 이란의 핵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란의 핵 농축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핵무기를 만들 때 우라늄의 농축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교 안보의 전문가네요. 제가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핵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 핵협상이
결렬될 조짐이 확실했다는 거죠. 입장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아예 핵을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는데 저농도로 농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이 결렬 조짐을 보이자, 자, 이란한테 야, 너 핵 협상으로 들어와라고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좀 웃기죠. 공격을 안 하면은 핵 협상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러분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핵 협상으로. 핵 협상으로 들어와도 그게 형식적인 협상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인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예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이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협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안 들어오면 계속 때리겠다는 거지. 누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계속 때린다는 겁니다. 미국이 배후에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때려요. 그러면은 이란이 거기에 계속 대응하는 보복 공격을 하고 러시아가 참전을 하고 중국이 참전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란이 고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7개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7개 전선. 저항의 축이라는 7개인데 이 7개 중에서요. 예멘은 미국이 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서 650차례를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헤즈볼라를 거의 괴멸 수준으로 융단 폭격을 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하고 평화 협상을 했는데 평화 협상을 한 이후에도 헤즈볼라를 계속 때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 밑에. 그래서 헤즈볼라를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융단 폭격을 해놨어요. 그리고 시리아는요. 원래 알 아사드 정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이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 아사드 정권이요. 작년 12월에 붕괴됐어요. 지금 제가 왜 이게 확전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려 알 아사드 부자가 53년간 철권 통치를 독재로 해왔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어요. 반군에 의해서. 그래서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주던 세력이 어느 세력이었냐면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을 했어요.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왔다.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서 정부군 알 아사드를 지원을 했습니다. 반군과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란도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어야 맞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죠? 지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못 살린 거야. 러시아하고 이란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죠. 자기들하고 우방국이고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대리전을 치르게 하고 있는 시리아.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리아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시리아가 전쟁을 하도록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대리전, 그림자 전쟁의 양상이었고 말입니다. 근데 그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켜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당한 군사 자원이 소모돼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을 못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반군에게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겁니다. 아니, 반군 하나 제압하지도 못할 정도로 러시아랑 이란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군의 전략자산, 무기죠. 재래식 무기의 80%를 맹폭을 해가지고 파괴를 해버립니다.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망명을 하고 나서 권력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군이 48시간 동안, 작년 12월 13일의 기사입니다. 48시간 동안 시리아 전역을 350회 이상 공습, 그리고 한 주 동안은 480번을 공습을 해가지고 알 아사드 정권의 무기 역량의 80%까지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전략무기 비축고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시리아는요, 더 이상 이란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이란도 시리아를 못 도와주고 러시아도 시리아를 못 도와줘요. 아니, 얼마나
러시아와 이란이 힘이 없으면은 반군한테 지금 시리아 정부가 무너질 정도로 지원을 못 해줬냐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시리아 반군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게 될까요? 시리아는 이전에는 이란과 공동의 행보를 가져가면서 저항의 축으로 기능했다고 했죠.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대리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시리아에서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나서 이제 정권을 잡은 임시 과도정부죠. 과도정부의 알샤라 대통령은 친미예요. 친미 스탠스를 가지면서 시리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13년 만에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과도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리아가 이란과 공동의 행보를 가지는 저항의 축이 아니죠. 시리아는 친미예요, 이제.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제받으면서 시리아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시리아를 재건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시리아가 이제는 친미로 전환을 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자라고 이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 다 나오죠. 백악관.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러시아와 이란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군 하나 못 막을 정도로 지원을 못하냐는 이야기죠. 군사 지원할 힘이 없다니까. 러시아도 군사 지원할 힘이 없고 이란도 군사 지원할 힘이 없어요. 결국 시리아 정부를 지원을 못해가지고 반군한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친미가 됐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영공을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미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국제 외교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도와줄 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리아도 못 도와줬는데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전면전하면은 러시아가 도와줄 힘이 있어요? 러시아가 개입할까요? 러시아가 개입하는 게 미국의 계산이죠. 러시아가 개입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거를 허락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요.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면은 결국 러시아가 참전해야죠. 러시아가 지금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한다? 이거 참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걸려버려요. 위에. 제가 빨간색 요거 화살표로 해놓은 데가 여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지금 북한군에서 병력 파견받고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 지원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전선이 어떻게 되죠? 시리아도 못 도와줬는데 러시아가 이란을 어떻게 도와줘요?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는 그림을 바라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도록 미국이 승인한 거예요. 요거 참전하면 미국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덫에 절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참전 절대 안 합니다. 참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참전하면 미국의 덫에 걸려버린다니까. 참전하는 순간. 그래서 러시아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판에 안 들어와요. 예멘은 지금 미국이 폭격해주고 있죠.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가장 인접해 있잖아요.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는 수시로 폭격을 합니다. 수시로 수백 차례 폭격을 해서 거의 조져놓고. 그리고 시리아는 친미로 바뀌었어요. 알 아사드가 퇴출됐잖아요. 반군이 과도정부를 구성했는데 이게 친미라니까요. 그리고 이란을 견제한다고 했잖아요. 시리아는 더 이상 이란 편이 아니에요.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공격하고 있을 뿐이지 이라크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러우존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면전에 절대 참전 못해요. 참전하는 순간 덫에 걸려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란이 전면전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란이 이길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란이요. 지금 핵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이란이 지금 그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란이 전면전을 수행했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란이 왜 시리아에 있는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 못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란은 경제 제재를 받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기사 가져왔습니다. 돈이 얼음처럼 녹는다. 최악 경제 상황 이란.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란 30% 넘는 인플레의 경제 위기. 정치 군사적으로도 위기. 소요 우려. 이란에 있는 간부들이 미국하고 협상하자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 테헤란 주민들마저 쌀과 빵 등 필수재를 사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약품을 몰래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소요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에 있는 고위직 관료들이 이란이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상 안 하면은 이란 소요 사태 일어나가지고 khomeini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미국에 경제 제재 완화해달라 8년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 정권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전면전 할 수 있겠어요? 전면전 하면은 이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다만 이란은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우라늄 농축도를 2015년 수준으로 3.67% 이하로 낮추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핵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의 붕괴 상태 일보 직전에 있고 외부에서 지원과 도움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란이 전면전을 수행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 이란과 이스라엘의 국방력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BBC 자료네요. 한눈에 살펴보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국방력 차이. 국방부 예산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교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3배 가깝네요. 190억 달러 이스라엘, 이란은 74억 달러. 1인당 GDP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10배예요. 10배. 1인당 GDP로 쳤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10배 잘 살아요. 근데 이란이 인구는 또 10배 많아. 이란은 인구가 거의 9천만 명 가깝네요. 8,860만 명. 근데 이스라엘은 960만 명이야. 야, 이란이 지상전 하면은 이기겠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상전 하면은 이스라엘 그냥 이란의 인해 전술에 다 먹혀버리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못합니다. 멀리 있잖아요. 이란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잖아.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상군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는 뭘로 해야 되나? 지상전은 인접국 간에 할 수 있죠. 지상전 못하면 공중전 해야지. 미사일, 전투기 이런 공중전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미사일이죠. 이란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속 미사일 날리고 드론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은 미사일 디펜스가 세계 최고죠.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은 4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거리 아이언돔, 중거리죠. 중거리는 다윗의 돌팔매라는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비드 슬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중에 중장거리는 에로우2,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에로우3 이렇게 4개 층의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층층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방공 시스템을 도와줍니다. 뭘로요?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거의 뭐 6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언돔, 사드, 패트리어트, 다비드 슬링, 에로우2, 에로우3.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방공 시스템이 4중이고요. 미국이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로 도와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거의 철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는데 미군이 이란발 미사일 요격 지원한다는 게 결국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도와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란 타브리즈 등 추가 공격을 하고 오늘자 기사입니다. 드론 100대를 모두 요격했다. 이렇게 나오죠. 야, 이 요격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의 이 미사일 디펜스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요격을 합니다. 요격 사진 보면은 이게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사진인데 야, 아주 그냥 예쁘게 미사일들을 다 요격을 하죠. 여러분, 제가 작년 강의할 때 이스라엘에서 거의 99% 요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몇 개를 놓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요격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이란에서 미사일을 200개 정도를 쐈는데 99%를 요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요격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격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외신에 보면은 요격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 놔가지고 야, 참 지구 최강 방공망이라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연합뉴스 TV. 쏟아지는 이란 미사일을 막아내는 이스라엘의 지구 최강 방공망. 이 미사일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죠. 7군데에서 공격받잖아요, 미사일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최강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드 도입 지원한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한 그 좌파 세력들 있죠. 그 세력들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의 사드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거든요. 저고도가 아니라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란이 있죠. 여기서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이 고고도에 있을 때 위에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아이언돔은 저고도 요격이고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여기 보면은 자, 이란이 테헤란에서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D지역 여기 이라크 여기서 요격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여기가 이제 LO3 대기권 밖에서 고고도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럼 넘어와도 여기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말하는 다비드 슬링. 그 다음에 요 B로 넘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이제 요격 체계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저고도에서는 아이언돔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공망 시스템 자체가 미국까지 포함해서 거의 6중 방어망이에요. 6중.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때문에 이란이 미사일 쏘면요. 이란만 죽어나는 겁니다. 야, 너네는 계속 쏴. 요격해줄게. 라는 거죠. 아니,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서 미사일 가지고 공중전을 하거나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전면전을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세계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겠지. 이란에서 9천만 명이 있으니까 이란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10배인 지상군을 가지고 이라크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가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은 요르단을 거쳐야 되죠. 요르단은요, 친미 국가입니다. 요르단은 친이스라엘, 친미예요. 요르단을 지나갈 수 없어요. 요르단을 지나갈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뭐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 뭐 시리아 통해서 들어간다고 쳐보자. 여러분,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미군 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란 주위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이란을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란이 지상군을 파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가면은 이 미군 기지들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요. 이 미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란이 어디를 못 가요. 미군이 이란을 다 둘러싸고 있다니까.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라크도 못 가, 시리아도 못 가, 터키도 못 가.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죠. 어디도 못 가요. 미군이 다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란이 전면전 하는 그 순간 그냥 작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란은 미국에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핵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핵 협상에 있어서 이란은 핵을 남겨놓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극명하게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너네 할 테면 해봐라고 해가지고 공습을 들어가고 공습 들어간 김에 야, 러시아도 참전해봐, 중국도 참전해봐, 북한 참전해봐 라고 국제사회에다가 덫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참전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참전하겠어요? 참전하는 순간 덫에 빠지는 건데 전쟁 3개 동시에 벌어지나 전쟁 3개 동시에 안 벌어집니다. 아, 오늘 기사네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할 여력이 있을까? 회의적 시각이 많다. 두 번째 보복에서 이란은 탄도미사일 시설, 방공망 등 핵심 군사 인프라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이란은요,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 파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날아가가지고 폭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유일합니다. 협상장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란이 전면전이 아니라 참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참았다. 이소정님 감사합니다.
자, 유지성님 강의는 무조건 돈 내고 들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에 대한 실망을 다 표현하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라든지 미국, 이스라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과 완전히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와 같은 편으로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자, 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됐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훌륭하다. 다음 공격은 훨씬 잔혹할 것이라고 그냥 대놓고 경고하는 겁니다. 트럼프 이란의 핵 합의 압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용해가지고 더욱 잔혹한 공격을 계속 때려댈 테니까 너희들이 미사일 쏘고 싶으면 쏘라는 거죠. 러시아 도와주고 싶으면 와서 도와주라는 거지. 중국 오고 싶으면 오라는 거지. 절대 안 와요. 덫을 놓은 거잖아요. 여기 참전하라고. 참전해서 무기 소진하라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란 도와주면서 무기 다 소진하라고 지금 덫을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러시아가 왜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란은 고립됐다고 했죠. 이제 저항의 축이 깨졌다니까요. 시리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공격 훨씬 잔혹할 것. 이란 모든 것 잃기 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핵 합의입니다. 이란의 핵 합의를 압박하는 거죠. 야, 너네 지금 이란 우리하고 지금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지. 우리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핵 개발 프로그램 다 없애라는 건데 너네는 저농도의 핵을 민간용으로 가지고 있다는데 안 돼. 협상장으로 들어와서 저농도 우라늄까지 다 없애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습은요. 핵 협상용 공습입니다. 트럼프 공습 사전에 알았다. 이란 핵 협상에 조속히 복귀해라. 와서 빨리 핵 협상에 나서고 너희의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해라. 그러면은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용 공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핵 프로그램 핵심인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교착에 빠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우라늄 포기해. 이란은 야, 우리 저농도로 가질 수 있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란은 너네들이 이제 고집 못 부려.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봤지? 너네 이제 고집 부리지 마. 진지하게 핵협상에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너네 계속 공격해. 핵협상 안 들어오면 계속 때려 라고 하는 거죠. 계속 맞고 있을 거냐? 아닌 거죠. 핵협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왔길래 이러는 걸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야, 너네 우라늄 완전 금지,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이란은 저농도의 농축은 허용되어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로 지금 왔길래 드디어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으로서 이란을 때리고 있는 걸까요? 이란의 핵 능력은 3월 기준 국제원자력기구 발표입니다. 이란은 우라늄 순도 60%가 되면, 우라늄 순도 60%로 농축이 되면 이거를 준무기급이라고 합니다. 준무기급 우라늄 275kg을 보유하고 있다. 우라늄을 275kg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핵폭탄 6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핵무기 개발에는 순도 90%, 우라늄이 순도 90%까지 농축이 돼야 된다. 이게 6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6개월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1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왜? 6개월 뒤면 올해 말쯤 되겠네요. 올해 말쯤에 핵폭탄을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못 건드린다는 거죠. 핵은 절대 무기.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강해도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무기를 아무리 첨단 무기라고 하더라도 재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거든. 우리나라 아무리 무기가 북한보다 많다고 해도 핵 앞에서는 모두 다 재래식 무기라니까요. 재래식 무기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핵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무기들을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지금 이란은 6개월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핵시설은 대부분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격으로 제거할 수 없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죠. 그런데 핵시설을 제거를 못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가지고 외교안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농축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이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이란은 275kg 가지고 있잖아요. 핵폭탄 6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은 농축된 우라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챗 GPT한테 갔다 온다고요? 갔다 오기 전에 답 얘기해야지. 자,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3000kg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 그래서 2030년에는 핵탄두를 166개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3000kg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란이 275kg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국가예요. 미국과 핵이라는 절대 무기, 전략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공격할 때 미국이 대응 체계로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 무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다시 저항의 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른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시아파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이란이 절대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란을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가지는 순간 중동의 패권이 이란 중심으로 급격하게 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앙숙이에요. 여러분, 이슬람하고 기독교, 유대교도 앙숙이지만 시아파와 수니파는 엄청난 앙숙이에요. 서로 죽고 죽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슬람의 역사에서 이건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서 결국 핵 협상용이죠. 핵 협상용 공습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란이 전면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승리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란은 이 전쟁으로 얻는 게 아예 없겠느냐? 일방적으로 공습을 때려 맞아가지고 얻는 게 없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고농축 우라늄 저장 시설은 공격을 안 했어요. 핵 연료 저장 시설 지하에 있죠. 그 벙커버스터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그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썼습니다. 공격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아까 트럼프가 얘기했죠. 빨리 협상장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을 동원해가지고 더 때릴 거야. 우라늄 저장시설도 공격할 수 있거든. 안 들어오면은 이제는 저장시설 직접 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란 옆에 있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란 옆에 있는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에 핵 개발을 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원자로를 공습을 합니다. 1981년 6월 7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 작전이라고 합니다. 오페라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라크에 있는 오시라크 원자로를 직접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핵 개발 시설을 무력화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들이 있어요. 직접 때릴 수 있는데 아직 안 때리는 겁니다. 자, 협상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마 6개월 내로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계속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들어와서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하고 핵 사찰받고 경제 제재 해제 받아가지고 너네들 재건하고 나라를 복구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란이 여러분 생각할 때 핵협상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필연이라고 봐요. 핵협상에 나서면서 명분을 가지는데 우리가 참았다는 인내의 명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격해도 되고 우리가 전면전 해도 되고 이스라엘하고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내하고 참겠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개 날리는 거는 그거는 이번이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작년 4월에도 작년 10월에도 미사일 날렸잖아요. 물론 다 요격되지만. 그래서 이란은 결국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협박을 하고 겁을 주는 뻥카를 날리죠. 그리고 미사일도 날립니다. 드론도 날려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았다. 우리가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명분입니다. 우리가 참았다는 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거, 이게 중동 국가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했을 때 핵협상이 위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반대예요. 자, 보세요. 트럼프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나와 대화하려고 전화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는데 이란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화하자고. 트럼프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우리 미국 무기를 사용했거든. 앞으로도 우리는 미국 무기를 계속 지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협상에는 명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분이 중요한데 국제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보죠. 이란은 계속 구두 협박으로 뻥카를 친다라는 거죠. 피해 보복을 부를 것이다. 뻥카를 치면서 미사일 한 200개씩 날리고 그럽니다. 드론도 날리죠.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라는 것 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뻥카로 긴장 국면 지속하면서 결국에 협상장에 나와서 이야기할 거는 공습을 우리가 참아서 전쟁의 참화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명분입니다. 그 명분이 있어야 국민도 납득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도 납득을 하고 야, 걔네들 참았잖아. 걔네들 요구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들어줘야지 라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작전 했을 때요. 뒤에 외교가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원자로를 공습하는 거를 이라크가 원했고 용인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너네가 공격해가지고 용인했으니까 도와줘 라고 명분을 삼는다는 거죠. 이제 국제정치에서는 명분이 중요한 거죠. 어떤 그림을 만들어주고 그 그림을 만들어준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주장합니다. 이란은 당시에 이란-이라크 전쟁 중이었죠. 이라크에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을 하는 거 보고 이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일부러 폭격 때려 맞은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란에서 이라크를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제정치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 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란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란이 막 광분하고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제 뭐 중동 전역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성명 발표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란이 공습을 참았다는 명분이라든지 혹은 내가 때려 맞았는데 내가 전쟁을 확전하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가지고 협상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명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습을 참았다는 게 굉장히 큰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요구사항을 확대할 것이다. 전면전으로는 못 가는 거죠. 미국은요? 미국은 야 너네 계속 때릴 거야 압박을 하죠. 핵협상 테이블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습을 하는 이유는 이게 확전되면 확전될수록 나쁠 게 없어요. 러시아가 이란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군사력이 계속 소진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력을 감소시키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전쟁이 확전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림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이란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란 지원은 미국에 덫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력이 감소해가지고 결국 러시아를 후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약속대련이라고 했잖아요. 약속대련 하면서 이스라엘은 뭘 얻어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가자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승인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자지구의 거의 80%가량 이스라엘이 점령해 나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마스, 팔레스타인 세력은 그 아주 작은 땅에 오밀조밀 모여서 살라는 건데 사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나가겠죠. 결국에는 하마스를 완전 소탕하겠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에요.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하마스 소탕할 테니까 혹여나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어. 다만 미국은 참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원한다면은 공습해줄게. 다만 우리가 추후에 더 공습할 수 있는데 미국이 국제 정세 때문에 그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공습 그만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하마스 때리고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완전 멸절시킬 거니까 우리를 때리는 7개의 전선을 하나하나 다 박살낼 테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어주세요. 혹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도 얻을 것과 명분이 있고 이란도 나름대로 핵협상에 들어갔을 때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명분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저의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 핵 협상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란의 핵 협상은 타결이 된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핵 협상 타결된 이후에 그리고 7개의 전선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죠. 시리아 무너졌죠. 시리아는 이미 재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제재 해제받으면서 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는 소탕이 되죠. 가자 지구도 하마스가 소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내에 오히려 중동 지역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재건 사업을 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중동의 재건 사업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반드시 도래할 필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를 못합니다. 이번 임기를 마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이에요.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다시 다음 임기로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임기 내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 사업이 열리면 전 세계적인 경기 민감주에 부흥이 일어나겠죠. 경기 부흥이 일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이 재건 사업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란 핵 협상이 한번 타결이 된 적이 있죠. 2015년 하반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핵 협상을 타결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이제 깨트렸던 겁니다. 2016년 초부터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2015년 하반기에 이란과 핵협상이 타결됐고요. 7월입니다. 그 핵협상 타결된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을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미국 S&P 500,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016년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나서 2018년까지 이렇게 되죠. 퍼센트로 치면은 53.52%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동 지역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 2015년 7월 기사네요. 휘해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이전의 역사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항상 역사의 정답이 있거든요. 국면은 똑같이 펼쳐지니까. 작년 4월에 제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상호 공습과 폭격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란 핵협상이 2015년에 13년 만에 타결이 됐는데 그러면은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 당시 재건 사업으로 3년간 1,000억 달러, 항만, 도로, 철도, 낙후된 사회 간접 자본에도 2,3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다 경기 민감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여러분들이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분히 분할해서 계속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역사적 S&P 500 지수, 잘 안 보이지만 빨간 박스 4개 있죠? 이 빨간 박스 4개가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의 빨간 박스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 빨간 박스 4개는 첫 번째가 1차 중동 전쟁, 두 번째가 2차 중동 전쟁, 세 번째가 3차, 네 번째가 4차 중동 전쟁 때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된다고 했고 경제가 무너진다, 위기다, 붕괴된다, 시장이 폭망한다, 폭락한다, 공포감들이 시장에 널리 퍼지죠. 근데 이 공포감은 그때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를 잘 극복하고 나면은 우상향으로 역사적인 차트는 결국에 우상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기의 공포를 잘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할 무렵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영상을 많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감세, 기업 규제 완화, 달러 인덱스 전망, 경제정책, 트럼프 트레이드의 경제학, 인플레이션, 금리, 달러, 국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달러 인덱스는
일기 때와 유사하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영증권 리포트를 어제 보면서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를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2017년 트럼프 임기 첫 해의 달러 인덱스가 실제로는 달러 약세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역사의 답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잖아요. 달러 약세 국면이 먼저 펼쳐지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약세 국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달러 약세 국면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곧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다시 제가 강의했던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때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전쟁 소식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일반 레거시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공포적인 분위기, 썸네일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걱정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낙관론자가 시장을 이긴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낙관론을 가지시고 언제나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고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인내의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제가 지난 화요일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사회주의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적인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고대 아테네이의 등의 역할을 했던 소크라테스처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끊임없이 자유수호의 가치를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계속 견제하고 계속 자극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취임 이후에도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비교가 되죠. 3일 만에 트럼프와 통화를 해서 패싱당했던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비교되는 거고 오늘은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차이들이 계속 드러날수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의 교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시장을 거의 망가뜨려 놨었죠. 계획경제적인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면서 나라를 거의 망가뜨리다시피 했었는데 그 반면 교사로 이재명은 쉽게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와 대비될 것이고 더군다나 외교 안보적인 측면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칼날을 계속 갈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집회에 나가시고 또 많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시청 광장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새로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또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함께 생각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면서 이 자산시장에서 우리 자유를 지켜나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2시간 한다 그랬는데 진짜 딱 2시간 했네요. 외교 안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제가 주로 경제 유튜버로서 경제에 대한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할 수밖에 없고 정치하고 경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결론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일은 없다.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결론을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자산시장에 대한 경제적 스탠스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외교 안보에 대한 공부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주 찾아뵈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있고 하니까 재판 끝나고 또 여유 있을 때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할 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경제적인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원래 이 채널 자체가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야기 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전쟁 때문에 공포스럽고 위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작은아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